1887년 9월 하순의 어느 날, 런던은 보기 드문 폭풍에 휩쓸렸다. 바람은 아침부터 야수와 같이 울부짖으며 휘몰아쳤고, 밤이 되어도 전혀 그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았다. 빗방울은 총알 같은 소리를 내며 하숙집 유리창을 두들겨 댔다. 추리 기계 같은 셜록 홈즈도 이 같은 대자연의 맹위 앞에서는 개미 새끼보다도 무력했다. 그는 하루 종일 거실의 난로 앞에 붙어 앉아 범죄 기록의 정리에 열중했다. 나도 달리 할 일이 없었으므로 해양 소설을 읽고 있었는데 밖에 폭풍우가 마치 대양의 파도처럼 책 속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 같아 소설의 박력을 크게 더해 주었다. 아내가 며칠 전에 아주머니 댁에 다니러 갔으므로 나는 홈즈의 하숙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나는 문득 울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홈즈, 초인종이 울렸네. 아마 자네 손님이 온 모양일세. 그러자 홈즈는 폭풍우 부는 날, 더욱이 이렇게 밤늦게 찾아와 줄 만큼 다정한 친구는 나에겐 자네밖에 없다네. 허허, 그럼 사건을 부탁하러 온 사람이겠군. 그것도 매우 긴급한 사건 말이지.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홈즈는 서둘러 손님 접대용 의자를 챙기더니 자, 들어오십시오. 하고 말했다. 방으로 들어온 사람은 21~22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다. 금태 안경을 끼고 복장도 잘 갖추어 입은 데다가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머리가 온통 헝클어지고 손에 들고 있는 우산이나 레인코트에서 계속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폭풍우가 생각보다 매우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마 그의 구두 속도 흠뻑 젖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램프의 불빛에 비친 청년의 창백한 얼굴에는 육체적인 불쾌감보다 더 큰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음이 뚜렷이 나타났다. 홈즈 씨, 이런 날에 갑자기 방문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청년은 어깨를 움츠리며 사과했다. 아니, 뭘요. 그런 건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우산을 구석에 놓고 레인코트를 벗으시지요. 난로 옆에 걸어두면 곧 말을 깹니다. 그런데 당신은 남서부 쪽에서 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섹스주의 호우섬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난 청년은 문득 깨달은 듯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건 말이요. 당신의 구두 끝에 묻은 그 지방 특유의 점토와 백토가 섞인 흙을 보고 알았습니다. 오, 그랬군요. 하지만 그걸 정말 알아보시다니. 실은 프렌더게스트 소령의 소개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프렌더게스트 소령이라. 아, 생각나는군요. 그와 알게 된 것은 전에 카드놀이에 얽힌 사건 때문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령께서 말씀하시길 홈즈 씨가 손댄 사건치고 해결이 안 된 사건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오, 그래요? 그건 좀 과찬이시군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패배하는 수도 있답니다. 지난번에도 전직 여배우에게 그만 깨끗이 당했답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는 모두 다 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군요. 그럼 저의 경우도 문제가 아니겠군요. 네. 그나저나 아무튼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홈즈 씨. 제가 이렇게 급히 찾아와 의뢰할 내용은 아주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건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색다르고 이상한 사건이 아니면 다루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 거긴 추울 테니까 좀 더 이쪽에 불 옆으로 가까이 다가와 발을 말리시죠. 그러자 청년은 순순히 의자를 난로 옆으로 가까이 끌어다 놓고 젖은 발을 말리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청년의 이름은 존 오픈쇼이다. 그러나 사건의 주인공은 그가 아니라 그의 큰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이다. 존의 조부는 서세스 주에서도 꽤 이름이 알려진 지주였다. 할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일라이어스, 작은아들이 존의 아버지인 조셉이었다. 조셉은 아주 우수한 타이어를 발명하여 자신의 공장을 세운 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일라이어스 역시 청년 시절에 신천지인 미국으로 건너가 남부에서 큰 농장을 경영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1861년에 남북전쟁이 시작되자 일라이어스는 난군에 가담하여 용감하게 싸웠고 대령으로까지 승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1865년 난군이 그랜트 장군이 이끄는 북군에 패배하여 항복을 하게 되자 다시 농장으로 돌아갔다. 그러다가 4년에서 5년 후에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 서섹스주의 호우섬에 땅을 사서 정착하게 되었다. 일라이어스가 미국에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으면서도 그가 미국에 영주하지 않은 까닭은 허위 문제에 매우 불쾌한 생각을 가졌던 탓이다. 그는 술고래인데다가 성질도 매우 급해 화를 매우 잘 내었으며 말씨 또한 매우 거칠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도 교제가 전혀 없었다. 아우인 존의 아버지와도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으나 어떻게 된 셈인지 조카인 존을 무척이나 귀여워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땐 존을 상대로 체스하기를 좋아했으며 존이 16살이 되었을 땐 자신의 비서로 채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집안 열쇠 또한 모두 존에게 맡기기도 했는데 존은 큰아버지의 넓은 저택을 자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다. 큰아버지 집에서는 다락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에서만은 특별히 만든 자물쇠를 채워 그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었다. 어릴 때 존은 큰아버지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열쇠 구멍을 통해 안을 몰래 들여다본 적이 있었는데 그곳엔 다락방에 어울리게 낡은 트렁크와 잡동사니가 잔뜩 쌓인 것이 조금 보일 따름이었다. 1883년 3월 어느 날 아침 외국 우표를 붙인 편지가 배달되었다. 존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큰아버지에게 그 편지를 가져갔다. 그리고 큰아버지는 편지를 받아 겉봉투를 살피더니 오, 인도에서 온 것이로군. 봉디세리에 소인이 찍혀있군 그래. 하고 중얼거렸다. 봉투를 뜯자 그 안에서 말라빠진 오렌지 씨앗 5개가 접시 위로 떼구르 하고 떨어졌다. 아니, 큰아버님, 어째서 이런 걸 보냈을까요? 누군지 정말 별난 취미를 갖고 있군요. 존은 그렇게 엉겹결에 웃음을 터뜨렸으나 큰아버지의 얼굴을 본 순간 얼른 웃음을 그치게 되었다. 큰아버지의 눈은 마치 금붕어처럼 튀어나왔으며 흑빛으로 변한 얼굴에서는 식은땀마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의 봉투를 든 채 공포의 KKK야 하고 피를 토해내듯이 외치더니 다음 순간엔 의자에서 미끄러져서는 마룻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힘없이 중얼거렸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인가. 존은 깜짝 놀라 큰아버지를 안아일으키며 큰아버지, 웬일이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온단 말씀이세요?
하고 물었다. 간신히 몸을 일으킨 큰아버지는 존, 이제 죽음이 닥쳐왔어. 하더니 그대로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존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큰아버지를 공포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봉투의 접어 꺾은 곳의 안쪽, 즉 불을 붙이는 부분 바로 위쪽에 K자 3개가 붉은 잉크로 뚜렷이 씌어져 있었다. 그 밖에는 말라빠진 오렌지 씨앗 5개가 들어있었을 뿐이었다. 글씨도 없었거니와 편지지도 들어있지 않았다. 정말 이상한 일이군. 어째서 이따위 것에 큰아버님께서 그렇게 겁을 내시는 걸까? 존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2층으로 올라갔다. 층계를 다 올라갔을 때 다락방에서 막 내려오시려는 큰아버지와 마주쳤다. 큰아버지는 팔로 낡은 노스의 상자를 꼭 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정신이 나간 듯한 얼굴로 올 테면 와보라지. 모두 죽여버릴 테니까. 하고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는지 존, 어서 메어리에게 내 방에 불을 피워놓으라고 이르거라. 참 그리고 호셴시에 있는 보던 변호사를 어서 불러다오. 하고 말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존은 변호사와 함께 큰아버지의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벽난로에는 많은 양의 종이를 태운 듯이 부드럽고 검은 재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벽난로 옆에는 2층에서 마주쳤을 때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노스의 상자가 뚜껑이 열린 채로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뚜껑에는 KKK라는 글자가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큰아버지는 어제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듯한 얼굴로 존, 나는 방금 내 모든 재산을 너의 아버지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썼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될 거다. 하지만 한마디 주의해 두겠는데 꼭 기억해 두거라. 내가 죽은 뒤에 만약 악마 같은 녀석이 나타나서 너의 재산을 모두 내놓으라고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아낌없이 줘버려라. 정말이지 이렇게 재수없는 재산을 너의 아버지와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이 유감이다만 만일 행운이 계속된다면 넌 평생을 안락하게 살 수 있을 게다. 자, 그럼 이제 보덤 씨에게 줄 이곳에 이 페인의 서명을 하거라. 존은 얼떨떨하여 먹어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백부의 유언장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큰아버지의 생활은 그 다음부터 딴판으로 달라졌다. 전에도 술을 좋아하시긴 했지만 이제부터는 아침부터 대놓고 술을 퍼마시고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방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권총을 들고는 정원이나 숲속을 멧돼지처럼 달리며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희생의 제물이 아니란 말이야. 악마 같은 놈들. 어디 올 테면 와보라지.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총을 마구 쏘아댔으므로 집안 사람들은 겁이 나서 밖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미치광이 같은 발작이 가라앉으면 이번에는 그와 정반대로 매우 비관적이 되어서 다시 자기 방에 처박히곤 했다. 존은 우연히 그런 때에 큰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진눈깨비가 오는 추운 날이었는데도 머리와 얼굴, 목덜미까지 온통 땀투성이인 것이 큰아버지는 마치 수영장에서 막 뛰쳐나온 사람처럼 흠뻑 젖어 있었던 것이었다.
어느 날 밤, 큰아버지는 다시 발작을 일으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30분이 지나면 지칠 대로 지쳐 돌아오곤 하셨는데 그날은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존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큰아버지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뜰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연못에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큰아버지를 발견했다. 그 모습을 보자 깜짝 놀라 얼른 달려가서 큰아버지를 안아 일으켰지만 이미 큰아버지는 숨이 끊어져 있었던 것이었다. 폭행을 당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큰아버지의 최근 행동을 알고 있는 경찰서에서는 자세히 조사도 해보지 않고 발작적인 자살이라고 단순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존은 큰아버지의 자살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큰아버지는 어느 누구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신 분이었다. 즉, 다시 말해 큰아버지는 절실하다고 할 만큼 정말 오래 살고 싶어 했다. 그런 큰아버지가 발작적으로 자살을 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건은 그곳으로 일단락되었고 존의 아버지는 큰아버지가 남긴 넓은 토지와 막대한 은행의 예금을 상속받았다. 이러한 내용을 오랫동안 잠자코 듣고만 있던 홈즈가 잊고 말문을 열었다. 과연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괴상한 사건이군요. 큰아버님이 편지를 받은 날짜와 돌아가신 날짜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그 괴상한 편지가 온 것은 1883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것은 그로부터 약 7주 후인 5월 2일의 밤이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당신들은 큰아버님의 녹쇠 상자를 조사했겠죠? 혹시 그렇다면 그때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당시 저와 아버지는 호우섬의 저택으로 이사하자마자 다락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그 노쇠 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속을 확인해 보니 안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의 뒤쪽에는 KKK라는 붉은 글씨와 함께 편지, 수취 명부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락방 안에는 큰아버지가 미국에 계실 때 쓰시던 서류와 수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남북전쟁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대충 훑어보시더니 형님은 난군을 위해 맹활약을 하셨나 보군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더군요. 오, 그랬군요. 그렇다면 그 밖에 또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홈즈는 무엇인가 간파해 내려는 듯 날카로운 눈초리로 물었다. 네, 안 그래도 또 있었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그가 알려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존의 큰아버지가 남긴 기록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 남부 여러 주의 부흥시대와 관련된 것도 있었다. 거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큰아버지는 북부에서 온 정치가들에게 매우 큰 반감을 품고 저항운동을 했던 것 같았다. 또한 흑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되었다. 존은 큰아버지가 미국에서 돌아온 이유가 거기에 있으며 그런 이유 때문에 살해된 것 같아 몹시 불안해졌다. 그러나 그 뒤에 평온한 나날이 계속되었으므로 어느 사이엔가 오렌지 씨앗도 그리고 KKK라는 붉은 글씨에 대한 금신도 모두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또 일어났다. 존과 아버지가 호우섬의 저택으로 이사한 것은 1884년 초였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1885년 1월 4일 아침, 식탁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벼랑간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외치셨던 것이다. 아니, 이런. 존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아버지는 한쪽 손에 막 뜯은 봉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말라빠진 오렌지 씨앗 5개를 쥐고 있었다. 존, 돌아가신 형님에게 지난번에 왔던 것도 혹시 이것과 똑같은 것이었니? 하고 물으셨다. 존은 그때 가슴이 매우 두근거렸다. 아버지, 봉투의 인매 안쪽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만약 그곳에 붉은 글씨로 KKK라고 씌어 있다면 아마 틀림없습니다. 아버지는 봉투의 인매를 살펴보시더니 그렇군. 존, 내가 말한 대로야. 그런데 이건 또 뭐란 말인가? 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아버지, 그곳에 뭐가 씌어 있나요? 그렇구나. 뭔가 적혀 있어. 우리 비밀 서류를 정원에 있는 해시계 위에 놓아 두시오. 라고 적혀 있구나. 존,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비밀 서류란 도대체 뭐냐? 그리고 해시계는 또 뭐라는 것이냐? 아버지, 해시계라면 정원 구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 서류라는 것은 아마 노쇠 상자에 넣어두었던 것을 말하는 모양인데 그건 지난번 큰아버지가 벽난로에 모두 넣어서 몽땅 태워버리셨습니다. 아니, 형님께서 모두 태워버렸다고? 그렇게 아버지는 낙심한 듯이 길게 한숨을 토해내었지만 이내 용기를 다시 불러일으키셨다. 이 나라는 법과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문명국이야. 이런 야만적인 일은 절대 용납되지 않아. 그런데 편지는 어디서 붙인 거라고 나와 있는 게냐? 네, 아버지. 여기를 보니 소인이 찍힌 곳은 스코틀랜드의 댄디입니다. 그래? 좌우간 해시계니 서류니 하는 것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야. 무시해버리는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아버지,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다, 존. 그런 짓을 하면 웃음을 살 뿐이야. 누가 그 말을 믿겠니? 신고하지 말거라. 그러나 존은 큰아버지의 기묘한 죽음이 생각나 불안한 마음을 누를 수 없었다. 편지가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아버지는 포츠다운산의 요새에 있는 옛 친구 프리보디 소령을 만나러 가셨다. 군인들이 많이 있는 요새였으므로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리라 생각하여 존은 아버지를 굳이 말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큰 잘못이었다. 아버지가 떠나시고 이틀째 되는 날, 피리보디 소령으로부터 존에게 요새로 오라는 전보가 왔다. 존이 급히 달려가 보니 이미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던 것이다. 요새 부근 일대에 파놓은 깊은 구덩이에 아버지가 그만 추락하셔서 두개골이 깨지시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만 것이었다. 현장 부근은 지옥의 벌집이라 불릴 만큼 매우 그곳에서는 위험한 장소 중 하나였던 것이다. 깊은 구덩이에는 목책도 없고 위험 표지판도 없는 데다가 미끄러지기 쉬워 그 고장 사람들조차 가까이 가기를 꺼리는 장소였다. 당신 아버지는 이곳의 지리에 밟지 못해 이런 편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마 산책하시는 도중에 호기심이 일어 이곳을 들여다보다가 추락한 걸로 보입니다. 지방경찰은 이렇게 말하며 단순한 사고로 처리해버렸다. 그러나 존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변을 당했을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다시 조사해 보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녁 때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목격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또한 폭행을 당한 흔적도 전혀 아버지에게 발견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존은 아버지가 겁쟁이로 불릴 정도로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아버지가 낯선 고장에서 더구나 저녁 때 그런 위험한 곳에 접근했으리라곤 아무래도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의문의 죽음이 2번씩이나 일어났기 때문에 존은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전 재산을 드디어 상속받게 되었다. 존이 이 불길한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오히려 배짱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어디로 도망가든 어차피 그 검은 마수의 손은 쫓아올 것이 분명했으므로 그냥 그 자리에 눌러앉기로 작정한 것이다. 아버지가 불행한 최후를 마친 것이 1885년 1월이었는데 그로부터 2년 8개월 가까이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나갔다. 그동안 존은 호셴의 저택에서 매우 평온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그 저주의 마수가 큰아버지와 아버지만으로 그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존의 달콤한 생각이었다. 바로 어제 아침, 그 마수는 큰아버지와 아버지의 경우와 매우 똑같은 형태로 존에게도 닥쳐온 것이다. 청년은 이러한 내용의 긴 이야기를 마치더니 자신의 조끼 호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내었고 탁자 위에 5개의 마른 오렌지 씨앗을 뚝뚝 떨어뜨렸다. 홈즈 씨, 이게 그 봉투입니다. 소유는 런던의 이 지구의 우체국의 것이고요. 내용은 아버지가 받은 것과 똑같이 붉은 글씨로 KKK, 그 위에 서류를 해시계 위에 갖다 놓으시오 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홈즈는 봉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래서 당신은 당시 어떻게 했죠? 하고 물었다. 네, 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사실은. 청년은 희고 가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도무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뱀에게 잡혀먹기만을 기다리는 개구리 같은 처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자 홈즈는 딱하다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그렇게 기운을 잃으면 못 씁니다. 하고 나무라듯이 말했다. 용기를 내야 하오. 그러면 이러한 위기쯤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게요. 경찰에는 이미 신고하셨겠죠? 네, 홈즈 씨. 물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선 저희 이야기를 그냥 웃어넘기고 말았습니다. 담당 경감은 큰아버지나 아버지의 죽음이 그저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죽음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와 오렌지 씨앗은 아마 못된 녀석의 장난일 뿐이고 이번 사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홈즈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주먹을 휘두르며 분개하였다. 그래도 홈즈 씨, 저희 태도가 너무 심각해 보였던지 그들도 호위 경관을 저에게 1명 보내주더군요. 그랬군요. 그럼 그 경관은 이곳에 당신과 함께 왔겠군요. 홈즈 씨, 그건 아닙니다. 날씨가 너무 나빠서 제가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 저희 저택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러자 홈즈는 자신의 주먹을 다시 휘두르며 오픈쇼 씨, 당신은 경찰에 가지 말고 진작부터 이리로 왔어야 했소. 어째서 바로 일찍 오지 않았소. 하고 나무라듯 말했다. 그건 제가 생각도 못해 플랜더게스트 소령에게 털어놓은 것이 오늘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령이 여길 소개해 주시기에 이리로. 그러자 홈즈는 뭐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아무튼 세 번째 협박장이 온 지 벌써 이틀이 지났소. 재빨리 방비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뭔가 적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추가로 없을까요? 그러자 청년은 네, 한 가지 있습니다만. 그렇게 존은 자신의 양복 호주머니를 뒤지더니 색이 바랜 파란 종이 쪽지를 꺼내어 탁자 위에 그것을 올려놓았다. 저의 큰아버지가 서류를 태워버린 이튿날, 제가 큰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더니 방 한구석에 이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노스의 상자 속에서 나온 걸 겁니다. 아마 큰아버지께서 다른 것과 함께 태우려다 모르고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홈즈는 그 종이 쪽지를 등불에 비춰 보았다. 그리고 나도 함께 들여다보았는데 가장자리가 들쑥날쑥한 것이 스프링으로 철한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마치 잡아 뜯은 것 같았다. 그리고 맨 위에 1869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이 수수께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4일, 허드슨이 오다. 늘 하던 대로 강경하게 자기의 설을 주장함. 7일, 맥코울이, 펠러모어, 스웨인 등 3명에게 씨앗을 보냄. 9일, 맥코울이 떠남. 10일, 스웨인 떠남. 12일, 펠러모어를 방문. 해결. 그 내용을 보더니 홈즈는 오, 이거 정말 귀중한 자료군요. 부디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하며 홈즈는 종이 쪽지를 청년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것을 보니 사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호우섬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자 청년은 아니, 이런 폭풍우 속을 말입니까? 그렇소. 당장 돌아가서 곧 이 종이 쪽지를 노쇠 상자 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지지에다가는 다른 서류는 모두 큰아버지가 태워버렸으므로 이것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적어서 역시 그 노쇠 상자 안에 넣어야만 합니다. 아마 성의를 다해서 쓴다면 상대방도 당신의 말을 믿어줄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이 지정한 대로 뜰에 있는 해시계 위에 반드시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청년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약간 의아한 듯이 대답했다. 행여 큰아버지나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오로지 당신 몸에 닥쳐오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생각만 해야 합니다.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같은 상대방의 체포 같은 것은 우선 뒤로 돌리십시다. 그렇게 홈즈가 말하자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청년은 그렇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서는 자신의 레인코트를 입었다. 저 홈즈 씨의 그토록 자신에 넘치는 말씀을 듣고 있자니 저도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럼 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홈즈는 아무쪼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실 땐 역시 기차를 이용하시겠죠? 네, 워털루역에서 탈 예정입니다. 그러자 홈즈는 그렇군요. 아직 9시 전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왕래도 제법 있을 테니 아마 괜찮을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나도 바로 행동을 개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홈즈 씨께서 호우섬으로 와주시겠단 말입니까? 아니요. 이 사건의 뿌리는 이 런던에 있어. 나는 이제 그 뿌리를 찾아내어 송두리째 뽑을 작정이요. 그러자 청년은 다소 상기된 얼굴이 되어 홈즈 씨, 부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며 존 오프쇼 청년은 힘찬 걸음으로 자신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밖에선 여전히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셜록 홈즈는 잠시 활활 타오르는 난로불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와트슨, 우리가 이처럼 기괴한 이야기를 들은 것도 정말 오랜만이군. 그렇네, 홈즈. 사인의 서명 사건 이래 처음인 것 같군. 그러자 홈즈는 그렇네, 와트슨. 그렇다면 이제 자네도 오픈쇼 청년에게 앞으로 닥쳐올 위험이 어떤 것인지 혹시 예측할 수 있겠나? 잘은 모르겠네만. KKK라는 것이 오픈쇼 일가에게 아주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것 같군 그래. 그리고 그들은 오픈쇼 대령이 미국에서 가져온 노쇠 상자 속의 서류에 아주 이상하리만큼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군. 그런데 대령은 그걸 모두 태워버렸기 때문에 제2의 비극이 일어난 것 같고 바이오로 제3의 비극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겠나. 오, 와트슨, 자네 정말 멋진 추리를 했군 그래. 이처럼 기압이 낮으면 자네의 뇌세포는 오히려 활발하게 활동하는가 보군. 하지만 자네가 방금 한 추리에는 매우 단편적인 부분일세. 뛰어난 동물학자 예컨대 프랑스의 귀비에는 뼈 한 개만 보아도 그 뼈의 임자인 동물을 생김새조차 생생하게 그려냈지. 하지만 나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네. 나는 그런 홈즈의 말에 지나친 자신감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 함께 홈즈라면 그럴 수도 있으리란 기대감이 들어서 물었다. 역시 그랬나? 홈즈,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전모를 그려주게나. 알겠네, 와트슨. 그런데 그보다 먼저 복습 삼아서 할 일이 있다네. 자네는 예전에 나와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재능에 대한 일람표 비슷한 것을 만들어준 적이 있었지? 그래, 그랬었지. 아마 거기에 있는 책장 구석에 꽂혀 있을 걸세. 누가 건드리지만 않았다면 말이지. 아, 마침 여기 있군. 그리고 나는 한 장의 도표를 펼쳤다. 그리고 나는 예전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읽어보았다. 홈즈의 재능 일람표. 식물학. 광범위하게 공부는 했지만 깊이는 불충분. 화학. 부분적으로 강함. 지질학. 런던 주변 100km 이내라면 옷이나 구두에 묻은 흙이나 먼지를 보고도 그 지역의 이름을 알아맞힐 수 있음. 해부학. 자세하지만 계통적으로는 공부하지 않았음. 문학. 순문학은 어설프지만 범죄 기록에 관해선 걸어다니는 사전임. 법률학. 변호사도 상의를 하러 옴. 철학. 아는 바가 전혀 없음. 천문학. 거의 모르는 상태임. 정치학. 전혀 관심이 없음. 예술. 바이올린은 수준급. 무술. 권투는 사회전 선수 정도의 실력임. 목검술은 영국인으로서는 대적할 상대가 없음. 유도는 검은 띠를 둘렀음. 경제학. 백지에 가까운 탓에 홈즈는 싸구려 하숙집에서 매일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음. 건강. 지나친 흡연으로 니코틴 중독 증세가 있음. 이러한 내용을 듣던 홈즈는 와트슨, 이 일람표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다네 하며 자신의 파이프를 놓으면서 말했다. 아니, 그게 뭔데 그러나. 그건 내가 문명의 이기인 백과사전을 그 누구보다 잘 활용한다는 사실이지. 내가 백과사전 출판사에 선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두뇌란 말이야 다락방과 같아서 모두 곧 차버리고 말거든. 그래서 나는 기억하고 있어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되도록 잊고 지내고 있는 걸세.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백과사전 신세를 지고 있다네.
말하자면 백과사전 애호가라고나 할까. 이번 사건에서도 당장 도움을 받기로 하세나. 자, 백과사전의 K양을 찾아볼까? 그리고 내가 백과사전을 꺼내어 탁자에 놓자 홈즈는 그 위에 손을 얹고 말했다. 책장을 펼치기 전에 어째서 오픈쇼 대령이 기후가 좋은 플로리다에서 이 추운 영국의 시골로 다시 돌아왔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 존 오픈쇼 청년은 아까 남북 전쟁 후의 정치 활동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네. 그리고 오픈쇼 대령이 영국에 돌아온 다음에도 이웃과 전혀 교제를 하지 않았고 틀어박혀 있었다는 사실을 뼈대로 해서 말이지. 한번 추리를 발전시켜 보세나. 대령은 편지가 오기 전부터 이미 어떤 일을 두려워하고 있었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일이었을까? 내 생각으로는 대령은 전쟁 후의 활동에서 아마 처음에는 선두에 나서서 일했을 걸세. 하지만 나중에 동지들을 배반했을 거야. 그 때문에 동지가 거꾸로 그의 적이 된 걸세. 그 적의 정체는 말일세. 오픈쇼 일가가 받은 3통의 편지로 어느 정도 알아낼 수밖에 없다네. 와트슨, 자네는 3통의 소인이 찍힌 곳을 기억하고 있나? 처음 것이 인도의 퐁디셀이고 다음 것이 스코틀랜드의 댄디, 그리고 마지막 것이 런던의 이 지구로부터였었지. 정말 훌륭하군, 와트슨. 그 3지점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네. 자넨 알 수 있겠나? 어디 보자. 오, 알겠군. 셋 다 항구가 아닌가? 편지를 보낸 자는 배를 타고 있는 것이었군. 바로 그걸세. 저기 배를 타고 있다는 건 확실해졌지. 자, 이제 큰 실마리가 잡혔어. 그럼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세나. 대령의 경우엔 협박장은 인도에서 보내졌는데 그것이 대령에게 도착한 지 7주일 후에 변을 당했다는 걸세. 다음은 청년의 아버지 경우고 말이야. 협박장은 스코틀랜드에서 붙여졌고 그것이 배달된 지 불과 나흘 뒤에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지. 7주일 그리고 4일. 여기에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나? 그렇군. 그렇다면 인도는 영국에서 머니까 아마 7주일의 공간이 생긴 걸 거고 스코틀랜드는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날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건가? 이것으로 보아 거리에 비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러자 홈즈는 와트슨, 거리가 문제가 아닐세. 아, 그런가? 그렇다면 어째서 그렇게 날짜 사이가 벌어지고 말았을까?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모르겠는걸? 그럼 이제 내가 설명해 주지. 협박자들은 말일세 범선을 타고 있었던 거라네. 그리고 놈들은 범행을 저지를 때 꼭 협박장을 희생자에게 미리 보내기로 돼 있는 것 같이 보인다네. 그리고 이번 경우에도 그랬었지. 그들은 그 관습인지 아니면 규칙인지를 충분히 지켜서 기양지에서 협박장을 보냈을 걸세. 아마 배달된 직후에 곧 실행하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오늘날 세계의 교통기관은 눈부신 발달을 거듭하고 있지 않은가. 협박장에 실린 배는 매우 빠른 속력을 자랑하는 기선이었을 거야. 그래서 협박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희생자의 손에 그것이 도착했을 걸세. 하지만 이에 비해 아마 협박자들의 배는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속력이 아주 느린 범선이었을 게야. 따라서 그들이 가까스로 영국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협박장이 대령에게 배달되고 나서 7주일이나 지난 뒤였을 걸세. 아마 맥주 같으면 김이 빠진 격이겠지만 협박자들은 예고대로 희생자를 죽여버리고 만 걸세. 스코틀랜드에서 붙여진 협박장도 역시 기선에 실렸겠지만 말이지.
자네 말처럼 그곳에서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을 걸세. 그러니까 나흘 뒤에 바로 실행할 수가 있었던 게 틀림없을 거였네. 이런 홈즈의 설명을 다 듣고 난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홈즈, 그렇다면 이번에 온 협박장은 런던에서 붙인 거 아닌가? 앞에서 두 번에 걸친 예로 본다면 오늘이라도 창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셈이지 않겠나. 아, 정말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란 말인가. 정말이지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군 그래. 홈즈, 자네는 이 잔혹한 협박자들의 정체를 혹시 이미 알고 있는 건가? 그러자 홈즈는 그래. 나도 대략은 알고 있지. 먼저 있었던 두 번에 걸친 완벽한 솜씨로 밀어본다면 말이야. 한 사람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책략에 매우 뛰어난 놈들이 아마 2명 이상, 아니지 아마 서너 명은 될 걸세. 그런데 홈즈, 어째서 서너 명씩이나 바다를 건너와서 시골에 사는 약한 인간을 꼭 죽여야 하는 것일까? 그러자 홈즈는 만약 오픈쇼 대령이 갖고 있는 서류가 세상에 공표될 경우에 놈들은 지위도 명예도 혹은 생명까지도 잃어버릴지 모르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했을 걸세. 이제 KKK라는 것이 개인이 아니라 어떤 단체의 약칭이란 걸 알 수 있는 거라네. 그렇게 말하더니 홈즈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 와트슨, 자네 큐클럭스 클랜이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 하고 은밀히 물었다. 아니, 못 들었는데? 하며 내가 고개를 젓자 홈즈는 백과사전의 책장을 넘겼다. 오, 역시 실려있군 하며 홈즈는 소리를 내어 읽기 시작했다. 백과사전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씌어 있었던 것이다. 큐 클럭스 클랜, 약칭은 KKK, 비밀 결사의 이름이다. 총의 격철을 당겨 일으킬 때 나는 소리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한다. 이 무시무시한 비밀의 결사는 남북전쟁 종료 후 남부 여러 주의 제향 군인의 일부가 결성한 것으로 순식간에 전 미국으로 퍼져 각지에 지부가 설치되었다. 특히 테네시, 루이지애나, 남부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주에서 활발히 움직였다. 이들의 세력은 정치적 목적, 주로 흑인 유권자에 대한 협박, 나아가 결사의 방침에 배반하는 자의 살인이나 국외 추방에 쓰였다. 결사의 실력 행사의 방법은 매우 기발하였다. 먼저 제거 대상자에게 오렌지 씨앗 또는 떡갈나무의 작은 가지를 보내어 경고를 하게 된다. 만일 이것을 받는 자가 자기의 주장을 버리거나 자발적으로 국외로 도망하거나 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엔 즉각 죽음의 사자를 보내는 것이 그들의 상례였다. 죽음의 사자가 상대를 죽이는 방법은 죽일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결사 대원끼리의 단결은 쇠사슬처럼 단단하고 조직은 강대했으므로 경고를 무시하고 죽음을 면한 자는 아무도 없다. 또한 죽음의 사자는 전혀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검거된 기록도 거의 없다. KKK는 미국 정부 및 남부 여러 주의 용감한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 동안 주로 남부에서 그 맹위를 떨치다가 뜻밖에도 1869년에 갑자기 무너져 버렸다. 그러나 그 뒤 각지에서 비슷한 단체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읽은 홈즈는 사전을 덮으며 말했다. 정말 놀랍군. 이것으로 미뤄본다면 비밀 결사가 무너진 것과 오픈쇼 대령이 미국에서 서류를 가지고 떠나온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다네. 오픈쇼 대령은 미국에 있을 때 KKK에 관계하고 있었던 게 틀림없네. 더욱이 대령은 매우 상당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단체의 중요한 비밀을 아마 쥐고 있었을 테지. 아까 존 오픈쇼가 보여준 노트의 한 페이지도 아마 그 단체의 비밀 장부의 일부였던 것이 틀림없을 걸세. 분명히 A, B, C 세 사람에게 오렌지 씨앗을 보냈다고 씌어 있었는데 이것은 KKK가 경고장을 보낸 것을 말하는 것 같이 보이는군. 그리고 A, B, C 그들이 떠났다는 건 아마 시키는 대로 국외로 도망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네. 또한 맨 마지막에 그들이 방문하여 해결했다고 씌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그들을 죽였다는 것을 의미할 걸세. 나는 이러한 홈즈의 설명을 듣고는 그렇군. 그렇다면 노스의 상자 속에 들어있던 건 아마 KKK가 저지른 협박과 그들 범죄의 기록이었다는 거구만. 그렇네, 와트슨. 대령이 태워버린 서류에는 틀림없이 지금 남부에서 지도적인 지위에 앉아있는 자의 이름도 적혀있을 것이 분명하단 말이지. 그자들은 기록을 되찾을 때까지 절대 안심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오픈쇼 일가를 집요하게 늘었던 걸 거야. 아, 홈즈, 자네 얘기를 들으니 정말 들을수록 무서운 얘기로군. 하지만 말일세, 와트슨.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괴상한 사건의 뿌리는 드러났네. 내일은 과감하게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줘야겠어. 이제 내일 활동에 대비해서 자네도 나도 휴식을 하는 게 좋겠군. 그리고 와트슨, 미안하네만 그 바이올린 좀 내게 집어주겠나? 그렇게 밤은 지나가고 이튿날 아침이 되자 폭풍우가 정말 거짓말같이 가라앉아 있었다. 홈즈의 하숙집으로 다시 가보니 그는 부드러운 햇살을 받으며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어서 오게. 밤새 안녕한가, 와트슨. 오늘은 먼저 런던 중심부부터 조사를 시작해야겠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호우섬으로 달려갈지도 모르네. 아, 참. 자네 식사도 가져오게 해야겠군. 그렇게 아침 식사가 올 동안 나는 신문을 읽으려고 접힌 채 탁자 위에 놓여있던 신문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신문을 펼치자 중간 크기의 활자가 일면의 표제 활자만큼이나 크게 비치며 내 눈에 뛰어들어왔다. 이봐, 홈즈. 이미 늦었어. 나는 놀라 소리쳤다. 아니, 뭐라고? 홈즈는 자신의 커피잔을 급히 내려놓더니 내 곁으로 달리듯 다가왔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었는데 제길. 그래, 어떤 방법으로 죽었나? 홈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뚜렷이 알 수 있었다. 오픈쇼 씨의 이름과 워털루 다리의 비극이란 표제만 보았어. 기사를 읽을 테니 잘 들어보게. 어젯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H경찰서의 쿠쿠 순경은 워털루 다리 부근을 순찰하던 중 사람 살리라고 외치는 소리와 허위적거리는 물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밤이 깊은 데다 때마침 불어닥치는 폭풍우 때문에 구조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경보를 바라고 수상경찰서에 작은 증기선인 리안치의 출동을 요청하여 수십 분 뒤에 물에서 건졌지만 조난자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봉투로 보아 호우섬의 존 오픈쇼 청년으로 판명되었다. 조난자는 아마 워털루역을 떠나는 마지막 열차를 타려고 길을 서둘렀던 것 같다. 그러나 너무 어두웠던 탓으로 발을 잘못 디뎌 템즈강 증기선 선착장에서 강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체 폭행한 흔적이 전혀 없으므로 실수로 인한 죽음인 것이 확실시되며 이처럼 위험한 장소가 주요 역 근처에 있다는 데 대해서 시 당국은 크게 반성하고 깨달을 것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의 신문을 읽고 나자 홈즈의 낙담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곁에서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였다. 그리고 그는 한동안 잠자코 있더니 와트슨, 이제 내 자존심은 완전히 상처를 입었네. 이렇게 된 이상 나는 목숨을 내걸고라도 이 죽음의 사자들을 반드시 붙잡아 보이겠네. 모처럼 나를 믿고 멀리 호쇼면서 찾아온 청년을 내가 죽음의 길로 다시 돌려보내다니 하고 탄식을 했다.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홈즈는 방안을 빙빙 돌아다녔다. 참으로 책략에 뛰어난 놈들이야. 어떤 방법으로 그처럼 위험한 장소에서 오픈쇼를 끌어들였을까? 아무리 폭풍과 휘몰아치는 밤이라도 동행인이 제법 있었을 텐데 말이야. 좋아, 이렇게 되면 책략에는 책략으로 대하는 수밖에. 와트슨, 놈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두고 보게. 자, 그럼 난 이만 나가보겠네. 홈즈, 지금 바로 어디로 가겠다는 건가? 경찰서로? 아닐세. 무조건 단순한 실수로 처리해버리는 경찰을 이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이렇게 된 이상 내 자신이 경찰이라네. 이제 내 손으로 직접 그물을 쳐야겠어. 경찰이라도 파리쯤은 붙잡을 수 있겠지만 이제 내가 잡는 건 거물일세. 그날 나는 하루 종일 본업인 병원 일로 매우 분주했기 때문에 내가 베이커 거리로 간 것은 밤이 깊어서였다. 그러나 홈즈는 그때까지 돌아와 있지 않았다. 그는 10시가 가까워져서야 지친 얼굴을 하고 다시 들어왔다. 그리고는 마치 굶주린 이리처럼 빵을 마구 씹어 삼켰다. 홈즈, 천천히 먹게. 몹시 시장한 모양이군. 와트슨. 사실은 점심과 저녁 식사를 완전히 잊고 있었네. 생각할 틈도 없었지. 아, 그랬나? 그렇단 뭔가 자네에게 수학이 있었단 이야기로군. 그렇네. 놈들은 이제 내 손아귀에 꽉 쥐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오픈쇼 청년의 원한을 푸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일세. 와트슨, 이제 곧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테니 가만 보고만 있게나. 내가 협박자가 되어 그놈들에게 죽음의 경고장을 보내는 걸세. 아니, 뭐라고?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내 눈앞에서 홈즈는 선반에 있는 오렌지를 잘게 뜯었다. 그리고는 씨앗을 빼내어 그 중에서 5개를 가려서 봉투에 넣고는 그 봉투를 봉하는 곳에다가 존 오픈쇼의 대리 셜록 홈즈라고 붉은 잉크로 적었다. 그리고 겉봉투에는 미국 조지주 사베나항에 입항 예정인 범선 론스타우호 선장 제임스 칼푼씨 앞이라고 적었다. 와트슨, 이 편지가 먼저 기선에 실려 도착해 있다가 범선 론스타우의 입항을 기다리게 되는 셈이지. 그렇게 말하곤 홈즈는 소리 죽여 웃더니 이제 이 편지를 본다면 아무리 신경이 굵은 선장이라도 잠을 못 이룰 걸세. 오픈쇼 대령이 무서워서 벌벌 떨만한 검은 예고의 공포를 바로 자기가 다시 맛보게 될 테니까 말이야. 하고 말하였다. 홈즈, 도대체 칼픈 선장이란 누군가? 그러자 홈즈는 그놈이 누구겠나? 갱들의 두목이지. 다른 놈들도 해치워버리겠지만 말이야. 우선은 두목부터라네. 그렇군. 그런데 홈즈, 어떻게 이놈의 범행이란 것을 자네가 알아낸 건가?
그러자 홈즈는 날짜와 배 이름이 잔뜩 적혀 있는 하나의 종이 쪽지를 호주머니에서 꺼냈다. 와트슨, 나는 오늘 하루 종일 걸려서 로이드 선박협회의 기록과 낡은 신문들을 뒤졌다네. 그리고 1883년 1월에서 2월에 걸쳐 퐁드 세리앙에 기항한 모든 선박의 그 뒤에 행선지를 조사했지. 그리고 그 2개월 동안에 퐁드 세리앙에 기항한 외항선은 모두 36척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그 중에 론스타호라는 이름이 내 주의를 끌었는데 그 배가 런던을 향해 출발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론스타란 말일세 미국 텍사스주의 애칭이니까 우선 미국계의 배라고 단정할 수 있었다네. 그리고 일라이어스 오픈쇼가 죽은 것은 바로 그해 5월 2일이니까 시기적으로도 딱 맞아 들어맞지 않겠나. 오, 그랬군.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다음에는 말일세 스코틀랜드의 댄디항에 대해 조사해 보았더니 그 론스타우가 1885년 1월에 기항했던 사실이 있었네. 이건 오픈쇼 청년의 아버지가 죽은 것과 같은 달이란 말일세. 이로써 내 짐작은 확신으로 변했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런던항에 전박 중인 배를 모두 조사해 보았더니 오, 그곳에 있었군. 런던항에 론스타우가. 맞았네. 지난주부터 계속 머물러 있었지. 즉시 엘버트 2개 내가 가보았더니 오늘 아침 밀물 때 템즈강을 내려가서 사베나 항으로 향한 것을 알았다네. 살인자들은 목적을 이루었으므로 아마 철수한 걸 거야. 강어기에 가까운 그레이브센트에 조회 전보를 쳤더니 조금 전에 통과했다는 답전이 왔지 않겠나. 아마 지금쯤 화이트성 근처를 항해하고 있을 걸세. 아니 그렇담 홈즈, 이대로 놈들을 놓아줄 셈인가? 아니지, 천만에. 이미 놈들을 위한 그물을 내가 쳐놓았지. 론스타우의 선원 구성은 선장과 2사람의 항해사가 미국인이고 나머지는 핀란드와 뉴질랜드 사람이야. 더구나 이 3명의 미국인은 어젯밤 모두 상륙해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귀선을 했지. 이쯤 증거가 갖춰진다면 충분하다네. 론스타호에 짐을 실은 노무자들에게 들었는데 다음 기항지는 사베나항이 틀림없다더군. 그래서 난 사베나항의 속다루 편을 바로 보냈지. 또한 사베나의 경찰에 전보를 쳐서 이러이러하여 새 살인범이 귀하의 장소에 도착할 것이니 즉시 체포하라고 이미 부탁해 놓았다네. 물론 경시청에서도 정식으로 의뢰가 가겠지만 말이야. 살인자들이 이 5개의 오렌지 씨앗을 보고 아마 그들도 깜짝 놀라고 있을 때 바로 경찰관들이 들이닥칠 걸세. 그러나 홈즈도 인간이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인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사베나항으로부터의 통지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결국 허사가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의 폭풍우는 전에 없이 집요했던 것이다. 대서양 위를 미친 듯이 휩쓸고 수많은 배를 바다 밑으로 가라앉혔던 것이다. 그리고 론스타우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는 소식을 정보통인 홈즈가 선원 클럽에서 듣고 왔던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선원이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론스타호라고 새겨진 보트의 조각이 바다 위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것뿐이었다. 그렇다면 론스타호의 운명은 어찌 된 것일까? 그리고 3명의 살인범들은 또한 어찌 된 것일까? 이것은 지금도 아마 앞으로도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